일단 오늘은 요거 한 해 풀어보고, 그리고 지난번에 그 모의고사 힘들었다면서요. 많이 힘들으셨다면서요. 예, 약간 좀 변두리적인 것들을 좀 더 낸다 이렇게 느낌으로 했더니 많이 힘들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한번 또 잘 살펴보고, 그렇게 하는 게, 꼼꼼히 살펴보고 하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이제 3회차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교육행정직 문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육행정직 문제가 옛날에 뭐 이제 좀 더 어려운 시험이다 이런 느낌들을 많이 좀 줬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느낌들이 좀 있기는 할 텐데 그래도 우리 한번 꼼꼼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직 내 협상의 유형은 배분적 협상과 통합적 협상으로 구분된다. 각각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 1번부터 우리를 숨막히게 하네요. 그죠? 예, 협상에 보니까 배분적 협상이 있고 통합적 협상이 있대요. 배분적 협상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법학 같은 거 공부하다 보면은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익 형량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은 있잖아요. 서로의 이해관계를 잘 조정을 해줄 것이냐, 이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익 형량을 따져가지고 이익 형량을 따져서 더 무거운 쪽으로 이제 그쪽으로 확 해결해 버리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서로 한 발씩 양보하고 타협하는 전략을 쓰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방법은 그래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를테면 이제 정치학 내지 행정학에서 협상이란 이름으로 끌고 들어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가 나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 오감을 살려서.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동원해서. 어차피 기출문제가 나온 거잖아요, 지금. 그럼 이걸 누가 공부하고 갔겠냐고요. 누가 공부를 하고 가냐고, 이런 거를. 그런 사람은 없어요, 수험생 중에. 그러니까 야, 이런 거를 냈다는 건 참 골 때리는 문제를 냈네? 그런데 어려울 거는 없을 것 같다, 왠지. 이게 배분적 협상, 협상을 하는데 배분적 협상이면은 너도 이만큼 자원을 갖고 너는 이만큼 갖고 이렇게 그죠? 자원을 할당하는 개념으로 갈 것 같죠, 그죠? 예, 그렇게 갈 것 같고, 그 다음에 통합적 협상이다 그랬을 때는 서로 이제 일치시켜 나가는 방향 이런 것들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배분적 협상이면은 아무래도 상호작용 유형 중에서는 경쟁에 좀 더 가까울 가능성이 많죠. 그죠? 우리가 이제 배분 정책이라는 거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배분 정책에서 나왔던 것이 뭐가 있었냐면은 서로 경쟁을 하면서, 그죠? 네, 경쟁을 하면서 어떻게 했었어요? 우리가 이제 그때 보면은 이 구유통 정치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죠? 서로 경쟁하면서 내가 한 덩어리 더 먹겠다 이렇게 경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는 야, 이번에는 너 하나 먹고 다음에는 나 하나 먹게 해줘. 이렇게 이제 타협을 하기도 해요. 때로는. 그죠? 그러기도 하지만은 경쟁 속에서 너도 하나 갖고 나도 하나 갖자. 이런 식의 이제 이 조정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통합적 협상이다 그랬을 때는 아무래도 요거는 서로의 이해관계의 차이를 극복하고, 그죠? 공통의 이해를 찾아내는 거. 그러니까 좀 더 높은 차원으로 좀 끌어내는 거, 목표를. 그럴 필요가 있어요. 원래 조직 내에서 하위 조직 간 갈등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왜 회사 모형 같은 것도 공부해보고 그랬지만, 하위 조직 간의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나요, 이걸? 어떻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는 더 큰 차원의 목표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목표 공유합니다. 예, 그런 것들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통합적 협상이다 그랬을 때는 아무래도 협동, 그죠? 이런 것들로 좀 끌고 나가는 것 아니겠냐 이렇게 보여지죠. 자, 그러기 때문에 답이 2번이 된 거예요. 배분적 협상은 승승 게임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네거티브 썸 게임이 되죠. 승패 전략. 그죠? 네가 하나 가지면 내가 좀 덜 갖는 거고, 내가 가지면 네가 덜 갖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승패 전략이 되고, 승승 게임은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렇게 되는 건 통합적 협상 쪽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2번 그렇게 답 찾으시면 돼요. 그 이용 가능 자원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됐는데, 통합적 협상을 할 때는 배분적 협상을 할 때보다는 그래도 뭔가 여유로울 때 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야, 눈에 보이는 게 저게 개수가 딱 한정돼 있어. 그러면은 이거 뭐 여력이 없어요. 내가 먼저 갖고 보려고 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용 가능 자원에서는 상대적인 비교인데 좀 더 유동적인 양이 있을 때 통합적 협상이 좀 더 수월하고요. 양이 너무 적으면은 갈등하기 마련이에요. 고정적인 양이 있을 때에는 배분적 협상을 한다. 그러니까 통합적 협상을 했을 때는 뭔가 우리가 플러스 알파를 더 창출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 우리가 협동했을 때, 경쟁할 때보다는, 경쟁이나 갈등할 때보다는 협동을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난다. 이런 게 될 때, 그걸 이제 유동적인 양이라 한 거고, 이렇게 될 때 우리가 통합적 협상을 벌일 수 있겠죠. 그러겠죠? 그 다음에 이해관계를 보면 배분적 협상은 서로 상반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통합적 협상은 조화롭고 상호 수렴한다. 다 설명된 것 같고, 관계의 지속성도 배분적 협상은 지금 당장 뭐 서로 경쟁도 하고 갈등도 하지만은 뒤돌아서면은 또 그 조합이 다시 만들어질지 어쩔지는 몰라요. 그런데 장기간으로 가는 게 통합적 협상이죠. 서로가 만나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이라고 한다면은 장기간 또 이 관계를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또 다른 우리가 공부했던 이론으로 좀 떠올려 보자면 포지티브 썸, 네거티브 썸 이거 나왔던 게 뭐 주제였어요? 정책 네트워크잖아요. 그 중에서 여기 배분적 협상 쪽으로 우리가 몰고 갈 수 있는 애는 바로 이제 이슈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었죠. 해클러의 이슈 네트워크. 그리고 통합적 협상 쪽에 가장 가까운 것이 이제 뭐 로즈의 정책 공동체. 그죠? 그런 정도를 떠올려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그 이면을 끌고 들어와서 시험 문제 낸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요거 자체만 가지고 이렇게 이런 용어로 공부를 해본 기억은 없어도 문제를 봤을 때 못 풀 문제는 아니겠다.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죠, 이게. 그죠? 2번으로 갑니다. 정부의 정책 수단 팔러시 툴이라고 했어요. 자, 요거에 대한 설명인데 정책을 이제 구현해 나갈 때 일단은 거기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경제적 규제라고 하는 게 나왔죠. 그죠? 경제적 규제. 자, 그래가지고 정부의 직접 수단에 해당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요거 있잖아요. 직접성 정도 가지고 나누고 그랬던 거는 떠올려 보면은 누가 있었나요, 이게? 예, 살라몬이 있었어요. 살라몬. 자, 우리가 정책의 3요소 그랬을 때 정책 목표가 있고 정책 참여 대상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정책 수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정책 수단론은 집행과 관련해서 특히 좀 중요하게 다뤄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정책 수단론과 관련해서 가장 거장이다 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사람이 그죠? 네, 그게 살라몬이에요. 살라몬이라는 학자가 있고 살라몬이요. 직접성 정도나 그 다음에 강제성 정도에 따라 가지고 요거 이제 이 수단들을 구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통상 직접성의 기준을 가지고 구분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직접성이 높은 경우, 높음, 중간인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낮음인 경우 이런 겁니다. 직접성이 높다는 얘기는 정부가 나서서 A부터 Z까지 다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성이 낮다는 것은 민간을 활용하는 거예요. 정부가 이제 걸치긴 하는데 민간을 주로 활용하는 것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 이제 규제가 나오잖아요. 규제는 강제성으로 가면은 강제성이 높은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 규제든 사회적 규제든 전부 다 강제성이 높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지만은 이쪽에 이제 직접성의 정도로 가보게 되면은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은요. 여기서는 직접성이 높은 거로는 경제적 규제가 들어가고요. 왜 그러냐면은 경제적 규제라고 하는 것은 어땠나요? 뭐 이제 특정한 어떤 경제 주체를 콕 집어갖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게 경제적 규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직접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 규제를 기업들이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그죠? 엄청 싫어요. 그래서 보수 세력이 집권했을 때는 친기업 쪽으로 간다. 왜냐하면 시장주의자의 성격이 더 짙으니까 친기업 쪽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하냐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규제를 없앨 듯이 말을 해요. 근데 막상 집권하면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야 정권 교체 뭐 이런 거를 볼 때 굉장히 예민하게 우리가 접근하지만 예민한 주제는 사실 몇 안 돼요. 사실은 그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보면은 고정 지출돼야 되는 의무 지출 항목이 엄청 많고요. 우리나라도 의무 지출 항목이 6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재량적 지출 항목이 워낙 작고 의무 지출이 많은 데다가 그럼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또 이제 관료들의 파워가 장난 아니고요. 또 관료들의 노하우를 무시할 수 없어요. 그들이 더 전문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게 뭐 수십 년간 노하우가 축적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정치인이 뭐 대통령이 됐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걸 뒤집거나 하진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정권 바꾸면 얘네도 똑같고 쟤네도 똑같고 그놈이 그놈이지, 이런 얘기 하는 게 괜한 얘기는 아닙니다. 실제로 효능감을 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경제정책 같은 거는 진짜 경제 관료들이 거의 다 이끌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약간의 그 핀트, 방향성, 이런 것들을 이제 정치인들이 해주는 거고, 우리나라 같으면 남북관계는 큰 차이가 나겠지. 남북관계는 큰 차이가 날 텐데, 그것도 근데 사실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결국에는 미국이라는 이 상수가 끼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 따라 또 움직여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겠냐, 뭐 그런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제 그런 정도로 이 관료들의 파워가 매우 세요. 그죠? 그래서 요런 틈바구니에서 이제 경제 주체들은요, 이 관료들이 하고 있는 저 규제들을 없애고 싶어 합니다. 근데 관료들하고 이해관계가 상충해. 관료들은 어때요? 저 규제가 있어야 우리 조직이 돈도 받고, 인원도 늘려. 그래서 생긴 규제를 없앤다는 것은 그 관료 조직이 쪼그라든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대하죠. 그래서 이때로는 관료가 반개혁 세력으로, 그죠? 네. 반혁신 세력으로 낙인 찍히는 이유가 거기에 있기도 해요. 그렇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제 뭐 정권이 바뀔 때는 우리가 정책창이 열리는 계기도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럴 때 기업이나 이 경제단체들은 계속 쪼는 거지. 저 위에 있는 대통령 정치인이니까 쪄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자꾸 내게 하냐? 규제를 혁파해라. 규제를 없애줘라. 이런 얘기들 자꾸 하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규제를 없앨 수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어쨌거나 이 규제 종류에 우리가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가 있는데, 이 경제적 규제는 그 중에서도 특정 경제 주체를 콕 집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직접성이 좀 더 매우 높고요. 사회적 규제는 사회 전반의 기준처럼 작동하는 거예요. 사회적 규제는 모든 국민들이 다 같이 지켜야 될 기준같이 작동하기 때문에 사회적 규제 같은 경우에는 중간 정도가 된다, 이렇게 또 봐두시면 되는 거였죠. 맞나요? 네. 그래서 경제적 규제가 정부의 직접 수단이다, 이 얘기는 맞는 얘기고요. 조세 지출은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수단에 해당되지만 사실상 본질은 보조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맞나요? 네. 그래서 맞는 얘기인데 뒤에다가 조금 더 말을 덧붙이자면 이게 사실상은 보조금이다. 그런데 이제 원래 세금을 걷어야 될 걸 걷고 거기에서 줘야 될 보조금을 주는 거잖아요. 주기로 한 거를. 그렇게 주는 건데, 야, 걷지도 않으면 주지도 않아도 되지 않냐. 그러면 주는 거랑 똑같은 효과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조세 지출 같은 경우도 여기서 보면은 어디에 들어가요? 이 가운데 중간에 들어가는 겁니다. 중간에 들어가는 것이었고, 그리고 바우처는 역사가 길고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수단이다 그랬는데, 역사가 가장 기냐? 꼭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바우처 얘기가 나온 것도 2000년대 넘어와서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많이 얘기가 됐어요. 우리나라가 뭐 미국보다 좀 늦겠지만은 바우처라는 방식이 아주 고전적이냐? 가장 고전적인 거는 규제가 가장 고전적일 수 있어요. 그잖아요. 옛날부터 정부가 하는 일은 규제입니다. 규제. 그렇기 때문에 바우처라는 이 방식은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좀 이제 최근에 나온 민간의 힘을 같이 이용하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가 나오고 뭐 이러면서, 야, 이거 소비자로서 국민도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그냥 단일한 서비스를 모두가 다 똑같이 제공받는 거 하지 말고 그냥 지원해줘. 지원해주면은 그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시장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상품을 비교하여 자기의 취향에 맞는 걸 선택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 아닙니까?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차 봐봐요. 어떤 차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라고 질문을 하면, 그죠? 각자가 대답하고 싶은 게 있을까? 아, 나도 저 차 멋지더라. 나도 돈 생기면 저런 차 타고 싶더라.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봤을 때 되게 이상해 보이는 차도 사람들이 많이 타. 색깔도 막 희한한 것도 타고. 그죠? 참 이해감각이 저런 차를 다 같은 돈을 주고 이러지만 그걸 선택한 소비자가 있잖아요. 그게 다 개취입니다. 개취. 그잖아요. 저도 뭐 포르쉐 같은 거, 안 이뻐서 안 타는 거거든요. 안 이뻐서. 자, 그러니까 이거 이쁘다고 사람들이 막 비싸게 몇 억씩 주고 사지만
제가 볼 때는 약간 뱀 같아. 차가. 아, 나 내 취향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러는 거, 그죠?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 바우처라는 게 정부의 개입의 크기가 크진 않아요. 정부는 그냥 이렇게 저 상품을 소비했으면 좋겠는데 여력이 안 되는 국민들한테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바우처를 그냥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자기 취향껏 사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이게 역사가 길다, 가장 광범위하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고, 근데 오늘날에는 되게 많이 확장되고 있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바우처 얘기를 듣기 시작한 게 진짜 2000년대 이후라 그랬잖아요. 그러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뭐 웬만한 복지제도 바우처로 하려고 하는 거 되게 많아요. 그죠? 네, 바우처. 그러니까 민간을 끌어들여야 되겠다 그러면 거의 바우처 방식으로 많이 하고, 특히 우리나라는 이 카드 사용이 전 국민적으로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카드 형식으로 발급하면 훨씬 더 관리도 쉽고 그런 상황인 거 기억하시죠? 전통적 3분법에 근거해서 정책 수단을 규제, 그리고 인센티브, 그리고 권위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전통적 3분법에 근거해서 정책 수단을 규제, 인센티브, 권위로 분류하냐. 그랬을 때 요거는 좀 낯선 얘기네요. 그죠? 낯선 얘기인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센티브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방식은 예전에는 쓰던 방식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통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놓고 만약에 이거를 추론해낸다. 이건 추론밖에 뭐 더 하겠습니까, 우리가? 근데 추론을 하더라도 정책 수단을 규제, 인센티브, 권위 이렇게 나눌 수 있느냐. 그랬을 때는 좀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제 인센티브는 포지티브한 방식인데 이 포지티브한 방식은 또 근래에 또 많이 고민되는 그런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런 맥락에서 확실하게 맞는 거 두 개를 찾는다면 기업과 니은 이렇게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으로 갑니다. 공직윤리 이론. 자, 이런 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공직자의 윤리 기준은 행위의 이유에 따라 판단하는 목적론적 접근 방법. 아시 어렵네 또. 그죠? 어려워. 자, 여러분 시간 충분히 줬는데 계속 풀고 있는 이유가 있었죠? 그죠? 어려운 문제들이 도처에 깔려 있네요. 뭐 하나 아직까지는 순탄하게 넘어가질 않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목적론적 접근 방법이라는 말이 나왔고 의무론적 접근 방법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거 사실은 서양 철학을 끌고 들어온 겁니다. 서양 철학은 원래 이 두 가지 틀로 설명을 해요. 원래가 이 두 가지 틀로 설명을 하는데, 이게 이제 서양 철학에서 소크라테스와 같은 사람은 의무론적 윤리설에 해당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를 죽음에 이르게 했던 소피스트가 이게 이제 목적론적 윤리설의 뿌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소크라테스는 절대 진리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삼파술이라는 방법을 써야 된다 그랬었어요. 들어보신 적 있어요? 어디서? 삼파술. 있어. 고등학교 때 언제 들어봤어, 사실. 이 삼파술이라는 게 뭐냐면 확실하게 알 때까지 계속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들으면은 절대 진리를 찾을 수 있는데, 절대 진리를 안다면 절대로 나쁜 행동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효도를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부모님한테 아침에 뭐 깨워주는데 짜증을 부리고 나왔어. 그러면 이건 뭐냐? 이런 소크라테스식으로 얘기하자면 효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다. 이런 식이에요. 네 효가 뭔지 알 것 같은데요? 넌 모르는 거다. 네가 진정 안다면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다. 이런 식의 접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좀 뭐라 그럴까? 조금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좀 답답한 느낌도 좀 있죠. 그죠? 예. 절대 진리라는 게 있고 그걸 찾아야 돼. 그러니까 나머지는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론적 윤리설은 이게 어떤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이것이 윤리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으면 그 자체로 존중돼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뭔지 알겠죠? 그 틀로 서양 철학을 쭉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데카르트 같은 사람 있잖아요. 칸트 이런 사람은 의무론적 윤리설이에요. 의무론적 윤리설. 그 맥락이고, 베이컨 같은 사람 있잖아요. 들어보셨나요? 베이컨? 예. 베이컨 경험주의 철학 뭐 이런 있어. 근데 그런 거는 목적론적 윤리설로 구분해요. 아무튼 이제 그거는 배경 지식입니다. 근데 그런 배경 지식이 있으면 이게 이제 뭔 말인지를 좀 알아들을 것 같은데, 그죠? 예.
같은데 그거 없이 보면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럴 때는 또 이제 촉을 살려가지고 목적론이 뭐고 의무론이 뭘까 이거를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뒤에 붙어 있는 거를 이제 앞에 붙어 있는 것들을 좀 봐야 됩니다. 행위의 이유에 따라 판단한다. 그리고 결과나 성과에 따라 판단한다. 그러니까 동기가 뭐냐를 묻는 거 하나 하고 결과가 어떻게 됐냐를 묻는 거 하나가 있잖아요. 그럼 의무론에 연결되는 게 어떤 건 것 같아요? 의무론에 연결되는 게 바로 동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한 건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윤리에서. 너 의도가 뭐야? 네 마음은 뭔데?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죠? 목적론적 윤리에서 아까 이제 결과 같은 거에 신경 쓰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기여하면 그 윤리의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태도이기 때문에 이 거꾸로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결과나 성과에 따라 판단하는 게 목적론적 윤리설이에요. 그게 목적론적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어렵네요. 그죠? 네, 이건 배경 지식이 없으면은 풀기가 좀 어려워요. 니은 공직자의 통제 방식은 입법적, 사법적 통제에 초점을 둔 외적 통제와 직업 가치 및 윤리 기준에 의한 내적 통제. 이건 쉽다. 그죠? 행정부 내에서의 이제 내적 통제, 내부 통제와 그 다음에 행정부의 공무원들을 견제하기 위한 입법부와 사법부의 통제. 이렇게 이제 외적 통제 나눠지는 거 맞죠? 물론 여기 세 가지가 전부 다 이제 공식적 통제에 해당되는 거죠. 공권력을 동원하는. 맞죠? 네. 그런 거예요. 그렇고 디귿 공직자의 책임은 외부의 기대에 부응해야 되는 객관적 책임과 자신의 양심 및 가치에 따라 결정하는 주관적 책임으로 구분된다. 이것도 뭐 이런 용어로 딱 부러지게 공부는 안 해봤을 망정 뭔 말인지 알 것 같지. 그죠? 이거는 딱 맞는 얘기 같잖아요. 그죠?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고 공직자의 역할 책임론은 전문 직업가로서의 역할과 민주주의 다음론의 촉진자 역할로 구분된다. 요거는 무슨 얘기 같아요? 하나는 이제 내가 전문가로서, 그죠? 국민들이 나한테 이제 대리의 대리를 맡긴 셈인 거거든요. 그런 겁니다. 요즘에도 검찰개혁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그죠? 검찰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조직을 그렇게 하다니 말도 안 돼! 막 반발하잖아요. 대놓고. 그거 가지고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니들이 한낱 공무원 시험 봐서 붙은 공무원인데 국민의 직접 대표인 국회가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개혁 대상으로서 이렇다 저렇다 지들이 저렇게 공론할 수 있는 거 맞나? 이런 문제 제기를 해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대리의 대리가 된 거거든요. 이거를 복대리인이라고 그래요. 복대리인. 대리의 대리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우리 국민으로서 보면 누구에게 대리를 맡겼어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같은 선거를 통해 당선되는 사람들한테 대리를 맡겼어. 근데 그 사람들이 모든 거를 다 직접 자기 손으로 해결할 수는 없으니 다시 대리를 준 겁니다. 그게 이제 행정관료 조직이에요. 그래서 대리의 대리를 받은 입장밖에 안 되는데 어디다 대고 지금 국민이 뽑아놓은 국회의원들이 논의하는 판에 옳으네 그르네 국회의원이 잘못했네 뭐했네 이런 평가를 하냐 이거야. 이거는 격이 안 맞는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겁니다. 뭐 그 지적에 동의를 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런 지적이 가능한 건 사실이죠. 그렇죠? 이제 그렇고 그래서 그게 특이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조직도 물밑에서 자기네 로비를 해도 겉으로 대놓고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잘 없는데 야, 저 조직은 대놓고 하네? 뭐 이런 거. 그죠? 그런 얘기들이 좀 있는 것이고 아무튼 근데 뭐 그게 어떤 판단을 하든 그런 지적은 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이들이 목소리를 이렇게 내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그 누구도 못하는 특정 영역의 전문 직업가다 이거지. 니들이 수사를 알아? 이런 거야. 니들이 수사를 알아? 수사 모르잖아. 모르면서 왜 건드리려고 그래 자꾸. 왜? 뭐가 쫄려? 이러면서. 그죠? 그러면서 반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문 직업가다 이거지. 그죠? 그런 거를 내세우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민주주의 담론의 촉진자 역할이다 그랬을 때는 국민들이 형성하는 담론, 국민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 영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더 촉진해주는, 더 이거를 좀 이거를 이제 그 정부 의제화하고 그걸 가지고 논의해보는
이런 이제 역할들을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콥이 얘기했던 그 외부 주도형 모델 있잖아요. 정책 의제화할 때, 아젠다 세팅 될 때. 그게 근데 정부 의제되는 게 쉽다 그랬어요? 어렵다 그랬어요? 어려워요. 이 수많은 문제 중에서 이렇게 제가 깔때기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서 드렸잖아요. 굉장히 좁혀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전문 직업가로서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렇게 쳐내는 역할도 분명히 필요하긴 한데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원하는 건데 그걸 담론을 촉진한다는 차원에서는 웬만한 거는 정부 의제화로 좀 받아들여서 논의를 해보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는 거지. 그 양갈래길에서 이 역할 조율을 해내야 되는 게 관료 역할이다. 됐나요? 자,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찾아가시면 되는데 어렵습니다. 문제가 상당히 난이도가 높구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별도로 문제를 출제하지 않는 입장에서 교육행정직도 그죠? 막판에 완전 세게 한번 질러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4번으로 갑니다. 이제 그 교육행정직 문제 독자적으로 출제될 때 거의 마지막이거든요. 이게 지금 세게 질른 것 같고 지방분권의 장점을 한번 넘어가 보죠. 지방분권. 자, 이 중앙집권이냐 지방분권이냐 그랬을 때 지방분권의 장점입니다.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을 수행한다. 이거 맞는 얘기죠. 그죠? 이거 딱 찾아지네요. 이건 뭐 더 설명 안 드려도 되겠네요. 그죠? 중앙정부의 조정에 의해서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려면 중앙집권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국같이 지방분권이 아주 잘 돼 있는 나라도 신중앙집권화를 하는 거잖아요. 너무 지역 간의 격차 크다. 사는 동네에 따라서 너무 격차 크다 이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신중앙집권화를 하는 겁니다. 그 나중에 기회 되면 혹시 보셨나? 빌리 엘리어트 같은 영화 보셨나요? 그 남자의 발레하고 뭐 그런 거 영화 있어. 너무 옛날 영화인가? 근데 그게 뮤지컬로 만들어질 정도로 그게 유명한 영화인데 거기에 보면은 그런 게 나와요. 그 걔네가 사는 집이 가난한 집인데 석탄 광부 노동자 집안이에요. 그래서 그때 대처리즘이 나와 거기에. 그래서 그 광산 노동자들의 그 노조를 분쇄하기 위해서 막 노조 탄압하고 이런 장면도 나오거든요. 아버지랑 형이 광산 다니고 얘는 이제 자기 발레 하고 싶다고 막 이러고 근데 아버지는 사내 새끼가 무슨 발레냐고 뭐라고 하고 그러는데 거기 장면에 보면 런던에 애를 데리고 한번 가는데 런던에 아버지도 가본 적이 없고 그리고 악센트만 듣고도 약간 차별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 게 영화에 나와요.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가 지역의 격차 그죠? 지역별로 쪼개지고 지역 격차 세고 그리고 얘네들은 연방제잖아요. 또 그 작은 나라가 그죠? 그 별로 크지도 않은데 연방제 하잖아요. 알잖아요. 축구도 따로따로 나오고 뭐 한다고 월드컵에 알잖아요. 이제 그런 정도의 특성이 있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과제가 뭐가 됐냐면 야 지역 간의 격차 문제 해소해야 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신중앙집권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이제 니은에 나와 있는 건데 이거는 중앙집권으로 해결해야지 지방분권을 강화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어요. 노사 간의 대립, 사회복잡화, 실업 등의 사회문제 해결도 전국적 통일성을 가지고 이걸 해결해야 될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중앙집권화로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정치훈련을 가능하게 하고 주민의 정치직 수준의 향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거는 지방분권이 맞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이 리을과 같은 이유를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바로 이거를 빗대서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 민주주의 교실, 지방자치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그만큼 넓어지고 주제가 쉬워. 주제가 쉬워. 우리 동네 다리를 놀래 말래. 다리를 놀래 학교에다 잔디 깔을래. 뭐 이런 거 논의하는 거야 사실은. 지방정치라는 거는. 그런데 중앙정치는요. 굉장히 이데올로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뭔 말이 나와요. 사법개혁해야 된다. 뭐 검찰개혁해야 된다. 그랬더니 한쪽에서 뭐라 그러냐면 야 지금 경제도 어렵고 인플레이션 장난 아니고 이런 상황에 그게 우선순위야? 이런 얘기를 먼저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뭔가 구조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거라 피부에 안 와닿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 사실 감이 잘 없어. 우리 뭐 범죄 저질러서 검사 만나는 사람은 주변에서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니들끼리 얘기다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국민들의 삶에 중요하게 연결돼 있지만 그걸 인식을 잘 못해요. 그게 중앙정치예요. 그게. 그런데 지방자치로 오면 그런 논의를 하지 않죠. 그런 논의하지 않고 지역의 삶의 문제와 관련된 직결된 문제들을 논의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제도 쉬워서 주민들이 참여하기도 용이한 거예요.
그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업 리을 2번이 답이 됐습니다. 5번은요. 정부의 재화나 서비스 제공 자체가 독점적인 측면이 있다. 그럼 뭐 X 비율 바로 튀어나오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X 비율성은 정부 실패의 사례로 얘기하는 것이고 외부 불경제는 시장 실패의 유형으로 얘기했던 겁니다. 그죠? 주인 대리인 모형도 원래 시장 실패에서 얘기가 됐던 건데 정부 실패 쪽으로도 끌고 들어와요, 얘는. 그죠? 그리고 물론 그 외부 불경제도 정부 실패에도 끌고 들어오는 게 있어. 근데 용어를 달리해, 그때는. 뭐라 그랬냐면 파생적 외부 효과. 이런 식으로. 그죠? 예. 이름을 달리하니까 외부 불경제라고만 나오면 아, 이건 시장 실패를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 주인 대리인 모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보 비대칭성 때문에 나오는 거죠. 이게 3번, 4번이 엮입니다. 엮이는 건데 이 정보 비대칭성으로 주인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는데 요거는 1차적으로는 시장 실패로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접근하시고 그러나 이게 정부 실패 쪽에 나왔다 그래서 틀린 건 아니다. 그쪽에서 빌려다 쓴다. 그것도. 예, 그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인 대리인이 시장 실패로 얘기할 때는 뭐냐면은 내가 주인, 소비자가 주인이고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대리인인데 이것들이 약속을 안 지켜. 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걸 정부 실패 쪽으로 빌려서 쓰는 개념에서는 우리가 국회의원도 뽑고 대통령 뽑았는데 뭐야 나한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준다 그러더니 뭐야 해주는 게 없네 이렇게 되는 거. 그죠? 여느 선거들도 그랬지만 지난 대선 때 저는 사실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이게 여야 어디든 내놓는 정책이 상대방 정책 뭐 나오는 거 있으면 다 베껴서 뭐라 그러지? 묻고 더블로 간가? 거의 그런 식으로 뭐 이거 다 해주겠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도대체 얘네들은 철학이 없나? 그런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좀 저는 그런 면에서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네,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당선되면 누가 되더라도 다 못 지킵니다. 그런 식으로 공약을 걸면. 예전 선거에도 그런 일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 좀 많이 했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걸 또 우리가 주인 대리인 문제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기네가 다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못 해주고 이렇게 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 그런 거죠. 자, 이제 그렇게 구분해서 1번 X 그리고요. X 비효율성이란 말도 있지만 X 효율성이란 말도 있어. X 효율성은 시장에다 맡겼을 때 경쟁으로 잘 돌아가. 이게 X 효율성. 근데 반대로 X 비효율성은 정부가 독점하는 바람에 비효율이 왔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용어도 잘 구분해 놓고 가세요. 6번으로 갑니다. 직원 A의 동기의 특성은 직원 B의 동기 특성과 구분이 됩니다. 직원 A의 동기 특성을 고려한 인사관리 방식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그랬는데 직원 A를 보니까 이번에 인사평가 결과를 잘 받아서 기분이 좋아. 인사평가 항목에 잘 맞춰야 결과를 잘 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해. 그렇게 했는데 직원 B는 평가 결과가 좋다니 축하하지만 나는 인사평가 결과보다는 일할 때 스스로 발전한다는 느낌이 더 좋던데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어떻게 구분 가능해요? 직원 A는 낮은 단계, X이론적 인간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직원 B는 Y이론적 인간 이런 겁니다. 그죠? 네. 물론 직원 B처럼 살면 손해볼 가능성도 많아요. 네. 저도 뭐 대학 다니고 대학원 다니고 그럴 때도 나의 의도대로 한다. 답도 그렇게 쓰고. 근데 그러다가 학점에서 손해본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교수의 성향을 파악해서 맞춰서 써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거기에 약간 꼬여 있거든요. 속이. 그래서 항상 좀 이거 비틀어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손해를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회사 다니는데도 직원 B처럼 야, 뭐 나만 뭐 즐거우면 되지.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보는 게 중요해. 이러다 보면은 평가하는 사람은 못마땅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직원 B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동기부여 이론의 내용 이론에서 보자면 A 같은 직원에게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경제적인 보상. 그죠? 경제적인 보상 같은 걸 해주고 승진 같은 거나 좀 시켜주고 이러면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직원 B는 어때요? 스스로 할 수 있게 자율성을 주고 참여를 시키고 그 다음에 위임해주고 이렇게 하면 또 열심히 일할 스타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가지고 요거 직원 A의 동기 특성을 고려한 인사관리 방식이라고 했으니까 거래적 리더십으로 가면 됩니다. 그냥. 그래서 성과급 제도를 전면 실시한다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어때요? 가능하죠? 그죠? 월급 더 줄게잖아. 이게 돈 더 줄게 이런 거 아닙니까? 직무태만,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인센티브와 그 다음에 이 저 페널티를 정확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지 말라는 행위는 안 하고 하라는 행위는 할 거예요. 그리고 평가 실적과 승진 제도의 연계성의 강화. 이것도 그런 거죠. 승진하고도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흥미도는 별 상관없어요. A는 헤맬 수도 있어요. 너의 흥미대로 해봐. 그러면 뭐 하라는 거지? 이럴 수 있습니다. 도대체 뭘 하라는 거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요건 리을은 B하고 연결되네요. 3번 답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도 이쪽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었을 때 오른쪽은 그래도 좀 수월해요. 그죠? 네, 왼쪽 거보다는. 자, 그리고 7번으로 갑니다. 신제도주의. 네, 많이 해봤습니다. 이제 역사적 신제도주의. 홀이라는 학자가 역사적 신제도주의와 합력선택 신제도주의, 사역적 신제도주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신제도주의라는 미명하에 이러저러한 학자들이 막 달려들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홀이 이거를 구분을 해준 거예요. 아, 이런 류는 여기에 해당되고 저런 류는 저기에 해당되고 구분해 줬는데 이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제도의 지속성을 중시하는 거가 딱 맞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네, 이거 경로우존성이라고 표현했던 거잖아요. 경로우존성. 기억나요?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맥락성. 그죠? 맥락성. 그리고 경로우존성. 이 두 가지고요. 그리고 또 거기다 추가한다면은 이런 게 있었죠. 이 변동이 올 때는 뭐 때문에 온다 그래요? 변동이 올 때는 단절균형. 단절균형 중에 외부 충격이 있어야 돼. 그러지 않으면은 변화가 잘 없어. 경로우존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거를 이제 결정하게 될 때, 제도를 만들어 낼 때는 힘의 우위가 있대요, 없대요? 있대요. 이거는 정치학자들이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권력에 가까운 사람들과 먼 사람들을 철저히 구분해서 접근하는 경향도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솔직히. 아니, 제도 만드는데 우리가 무슨 영향을 미칩니까? 사실은. 그죠? 저 엘리트들이 사실 많이 주도하지, 실제로는. 자기네 영향력 많이 발휘하지. 자, 2번 갑니다. 신제도주의는 제도를 공식적인 체제나 구조에 한정하여 규정한다. 이렇게 했어요. 신제도주의. 제도를 공식적인 체제나 구조에 한정한다. 이건 틀린 얘기죠. 이건 구제도주의가 이랬죠. 구제도주의는 제도를 법령이나 아니면 공식적인 통치기구 이런 것만 제도라고 인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신제도주의는 제도를 굉장히 다양하게 봅니다. 역사적 신제도주의에서는 우리의 관습 같은 거, 관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관행 이런 것도 다 제도다. 이렇게 해서 확정해줬고, 그 다음에 특히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개인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집단을 이룬 다음에 그 안에서 뭐 서로 어떤 규칙 같은 거 만들면 그것도 다 제도지. 이런 식으로 제도를 엄청 넓게 해석해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걸 떠올려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2번은 틀린 얘기. 3번 사회학적 신제도는 제도를 개인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가 떠올라야죠. 이기적인 경제인들이 모여서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데 그 와중에 보니까 이 제도 속에서 사회적 능률성도 극대화되던 걸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경제학 베이스를 가지고. 그죠? 자, 그리고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제도가 유사한 형태로 수렴하는 제도적 동형화에 주목한다. 이거는 거꾸로 또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죠.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의 가장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 동형화예요. 동형화. 동형화가 있는데 동형화다라고 하면 뭐라고요? 동형화? 동형화다라고 하면 이 동형화라고 하는 것은 같아지려고 하는 성질이죠. 같아지려고 하는 성질.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프리카 같은데 먹고 살 것도 없는 것들이 정부 만들고 환경부 먼저 설치하고, 그죠? 그리고 초등학생들 빨리빨리 해가지고 옛날에 우리나라가 했던 것처럼 돈이 없으니까 시설도 많이 못 만들거든요. 그러니까는 건물 하나 크게 줘놓고 거기다 오전반, 오후반 해가지고 애들을 막 대거 수영 한 반에 막 60명씩 막 수영해가지고 오전반, 오후반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맹률 떨어뜨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거 하라고 그래도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대학을 뭐 멋진 걸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소리나 찍찍했었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게 동형화의 부작용입니다. 이건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이 동형화라고 하는 게 뭔가 세련되고 뭔가 선진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도 해요. 그죠? 물론 강압적 동형화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대화 과정이 일본에 의한 강압적 근대화의 성격이 좀 있죠. 그렇죠? 강압적 동영화. 일본식 스타일로 그대로 따라와. 이렇게 이제 한 거잖아요. 그죠? 일본은 이미 유럽을 베껴서 자기네는 유럽이라고 주장하면서 자기네는 아시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우리를 먹고 우리를 착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그런 근대화를 좀 일부 강요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 과정에서 강제적 동영화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 식으로 동영화의 스타일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뭔가 세련됐다 발전됐다는 것들을 베끼는 거. 그거는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 사회학이니까 문화적인 거 중시하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고 나도 거기에 은근히 따라가게 되는데 이게 일종의 제도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의 문화 자체가. 그잖아요? 우리의 문화 자체가.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됐죠. 자, 그리고 또 배태성 같은 것도 얘기하죠.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서는. 그런 개념들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으로 갑니다. 공무원 선발 시험의 타당성 유형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8번에서는 우리 이제 공무원 시험과 관련해 가지고 공무원 시험에서는 크게 5가지를 좀 잘 챙겨 봐야 된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5가지가 충족돼야 된다. 그러면서 타당도가 있었고 신뢰도가 있었고 그 외에 객관도, 난이도, 실용도 이런 게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시험이라는 게 이런 거를 다 갖춰야 돼요. 저게 아주 절대적인 거냐? 뭐 반론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특히 여기서 반론이 있을 수 있을 만한 거는 저 객관도가 좀 반론이 있을 수는 있죠. 객관적 기준으로만 따라가게 되면 지금 뭐 면접 시험 같은 것도 무용 지물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기존에는 시험 성적만으로 이렇게 그 객관식 시험만으로 뽑아봤더니 여러분들 뽑아놓고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타당도가 떨어지는 거야. 아니 시험 성적 잘 받은 사람이 꼭 일을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객관도가 조금 낮아지더라도 어떻게 해요? 면접 시험을 실효성을 높여가지고 만나서 이제 잘 물어보고 야, 쟤 좀 안드로메다에 가 있는 것 같아, 정신세계가. 그러면은 잘 안 뽑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근데 그러면 또 무슨 시비가 생길 수 있어? 객관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작년인가 그런 사건 보고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재작년쯤 됐나 보다. 부산에서 그 지역 인재 선발 제도에 응시했던 고등학생 아이가 성적이 내가 옆에 있는 애보다 좋았는데 난 떨어지고 쟤는 붙었다. 그래 문제 제기 막 하다가 갑자기 자살을 했어. 그래서 이게 너무 충격적인데 그런데 이게 이제 이거 때문에 그런 거죠. 객관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면접 볼 때나 뭐 이런 것들이 능력이 좀 부족해 보였나?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왜 비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 부분이 갈등이죠. 계속. 그죠? 그래서 공정성이라는 화두하고 연결되면서 상당히 이제 저기가 되는데 그런데 객관도로만 가면은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별로 도움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수능 비중이 더 또 커지겠죠. 문재인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좀 갔기도 했는데 더 그럴 것 같죠. 수시를 없애. 그러면은 객관도가 올라가죠. 시험으로만 가니까. 그죠? 시험으로만 가니까 객관도가 올라가. 근데 객관도가 올라가면 모두에게 기회가 평등할 것 같죠? 아닙니다. 그러면 있는 집 자식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있는 집 자식들이 공부를 잘해서 너무 빈부격차가 반영되는 것 같아서 바꾼 거예요, 사실은. 근데 실패한 거지, 사실. 그러니까 방법을 실패한 거예요, 방법을. 그걸 완화하려고 수시를 도입했는데 그랬더니 있는 집 자식들이 옛날에는 간단하게 과외 붙여서 수능만 잘 보면 됐는데 뭔 놈의 수시야 그러면서 거기에 붙어서 요즘에 보는 것처럼 몇 년 전부터 우리 이슈화 된 것처럼 막 부모가 아는 교수 붙여줘가지고 뭐 논문에 같이 등재를 한다든가 뭐 이런 짓들을 하고 있었던 거야, 있는 집에서는. 그래서 그거 위법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으킨 거는 저거 진짜 이건 무슨 뭐 이제 계급사회구나, 이게. 보통 사람들은 그런 접근이 안 되잖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박탈감 많이 느낀 게 아닌가?
위법이냐 아니냐 문제는 또 별개고 그게 아니었나 싶어요. 근데 그게 보니까 이번에도 장관 후보자들 보니까 뭐 그런 경우도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게 그런 거지. 복잡하게 다시 빈부격차가 더 확대되고 있었어. 빈부격차 없애려고 한 건데 그렇게 안 돌아간 거지 우리나라가. 그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옛날로 그냥 돌아가자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다고 하면은 다시 이제 빈부격차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안 됩니다. 어쨌거나 그거는 있는 집사직들이 더 잘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아무튼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 객관도를 유지하는 게 심플하긴 해요. 심플하긴 하고 시비거리를 없앨 수는 있어. 편하지. 그렇지만은 정말 키워야 될 인재를 제대로 뽑는 게 맞나. 집에서 돈 처발처발 해줘가지고 돈 태워서 만들어낸 애가 아니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걸러낼 장치는 없죠. 그런 고민들이 있는 거다 이거예요. 뭐가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자,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5가지 중에 객관도 정도만 좀 한번 지금의 시점에서는 좀 생각해 볼 거리가 되는 것 같고 지금까지 시험에서는 타당도하고 신뢰도가 그래도 많이 나왔죠. 신뢰도는 방법을 바꾸더라도 결과가 일관성이 있어야 돼. 뭐 이거 다 기억하시죠? 근데 여기서는 타당도가 조금 복잡합니다. 타당도에 크게 3가지가 있었죠. 기준 타당도, 내용 타당도, 그 다음에 구성의 타당도가 있습니다. 기준 타당도가 딱 시험 성적 좋은 사람이 공무원의 근무 실적도 우수하다. 요게 맞아 떨어져야 기준 타당도가 높은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이 내용 타당도다 그랬을 때는 이건 어때요? 내용 타당도다 그러면 공무원이 갖춰야 될 자질과 덕목과 관련된 주제들을 이 선발시험에다 담았냐? 이거고요. 구성 타당도는요. 만약에 그것이 뭐 이를테면은 헌신성이다. 그러면은 헌신성을 체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이 여기 들어갔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걸 파악할 수 있는 장치 그런 게 시험 안에 반영됐냐. 여기까지 보면 구성타당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3가지를 구분하라는 문제가 나올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주로는 기준타당도가 많이 나오죠. 기준타당도는 이제 이거를 검사하는 방법이 동시적 타당도 검사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요. 요게 예측적 타당도 검사라고 하는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동시적 타당도 검사는 시험 문제 만든 거를 현직 공무원들한테 시험을 보게 해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지금 근무 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이 성적도 잘 봤던데 이거를 맞춰보는 거고 예측적 타당도 검사는 일단은 뭐 선발해야 될 사람들은 시험을 보게 하고 선발한 다음 추적해보는 거죠. 추적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1년 후에도 근무 실적도 좋게 나오든가 어떤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죠. 자, 됐어요. 자, 그러면 봅니다. 이론적으로 추정한 능력 요소를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그랬고 직무 수행 능력의 예측이 얼마나 정확한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또 특정한 직위의 의무와 책임에 직결된 요소들을 선발시험에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이게 순서대로 구성타당도,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기준타당도, 그리고 내용타당도 이런 순서가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추론하시면 되죠. 아까 설명 다 드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기억을 한번 볼까요? 기억. 추상성을 측정할 지표 개발, 고도의 계량 분석. 이거는 구성타당도하고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가하고 짝꿍이 맞아 떨어진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요소와 선발시험 요소에 대한 전문가의 부합도 평가. 이게 이제 아까 다하고 연결돼야 되겠죠. 내용 타당도. 그러니까 공무원이 갖춰야 될 덕목이 뭐냐. 뭐 이런 거에 관련된 거니까. 자, 그리고 선발시험 성적과 업무 수행 실적의 상관계수. 이게 이제 기준 타당도 아니겠습니까? 그 기준 타당도가 아까 나였죠? 그렇게 해서 짝꿍을 지니까 2번이 되죠? 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주민참여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또 찾아봐라. 이렇게 했는데, 감사 청구.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불만이나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 지방의회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틀린 얘기입니다. 뭐가 틀렸나요? 대답해 보세요. 뭐가 틀렸어요? 그 지방의회 청구하지 않습니다. 지방의회 청구하는 거는 뭐가 있었지?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 뭘 청구한다 그랬지? 청원 같은 거 있었어요. 청원. 지방의회 청원하면은 지방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할 수 있는데
청원하면 그거를 의장이 회의에 붙여가지고 그걸 청원을 꼭 의회에서 논의해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청원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한 바가 있어요. 지방의회에다 직접 제기하는 거는. 그죠? 그런데 이거 그럼 주민감사는 어디다 제기합니까? 우리 시도에 대한 감사를 해주세요 할 때는 다 기억나는 거 맞아요? 그거는 우리가 경기도에 대해서 감사를 해주세요. 경기도 이상해요. 감사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어디다가 그 업무가 무엇인가를 봐서 그 종류에 따라서 주무부가 있어요. 주무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복지정책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것 좀 이상해요. 그러면은 어디로? 보건복지부 이런 식으로 주무부의 장관에게 청구를 하는 겁니다. 시도에 대해서는. 시도의 바로 위에 상급기관이 국가니까 그렇게 되고요. 시군 자치구는 어때요? 시군 자치구. 여기는 기초자치단체잖아. 그래서 여기 자치구, 시군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무튼 여기 그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 감사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수원시에 대해서 감사해 주세요. 그러면 이거는 경기도지사한테 경기도에다가 감사해 달라 그래야 돼. 상급 직근 상급기관이라 그래요. 이걸 표현을 직근 상급기관한테 하는 거예요. 막 건너뛰어서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주민감사 청구제도 말고 우리 국민감사 청구제도가 또 있죠? 국민감사 청구제도. 이거는 이제 중앙행정기관이 뭘 잘못한 것 같아. 그럴 때 감사 청구합니다. 어디다 합니까? 감사원에다가. 그죠? 이런 거를 차이를 비교해 두셔야 돼요. 2번 공청회는 주민의 직접적인 제안과 토의를 거쳐 당의 지역의 정치 행정에 관한 의사결정을 직접 행하는 제도다. 이렇게 됐는데 뭐가 틀린 건가요? 뭐 직접적인 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것까지만 하는 공청회는 그러니까 다 같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듣고 질문하고 뭐 이런 거예요. 이게 공청회가. 그거에 대한 궁금한 거에 답을 듣고 이러는 절차인데 이게 공청회가 어떤 겁니까? 공청회는요 의무화되어 있기는 해요. 예를 들면 주요한 정책을 새롭게 도입하려고 할 때는 공청회를 개최해라 이렇게 돼 있긴 하거든요. 근데 법적 강제성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논의된 얘기가 정책에 반드시 반영돼야 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정부가 하려는 일이 뭐지? 이거를 알게끔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려는 게 뭐지? 이런 걸 공청회를 통해서 알게끔 하는 그러면서 이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는 절차는 한번 거치긴 하는 거지만 강제적으로 그걸 다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직접 의사결정을 한다. 그거는 아닙니다. 주민 발언은 일정한 수의 유권자의 서명으로 조례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해서 주민이 직접 발의하는 제도다 그랬는데 맞는 얘기죠? 이거는 맞는 얘기네요. 쉽게 답 3번 잘 찾으셨을 텐데 지금은 조례뿐만 아니라 규칙에 대한 것까지도 생겼습니다. 그죠? 규칙에 대한 것까지도 생겼기 때문에 3번 답을 그렇게 찾아가시고 주민소환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 의원을 대상으로 한정해서 한다. 임기 만료 전에 주민들이 해임을 청구하는 제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건 틀린 게 어떤 게 틀린 것 같아요? 해임이 꼭 틀렸다고 하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자르는 거는 맞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소환이라는 게 물론 말이 뭐 해임을 청구하는 게 해임 하나 해버리는 거다 이렇게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 의원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라고 했는데 아마 이 문제의 취지는 교육감이 빠지지 않았냐 그거를 물어보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교육감이 사실상 교육자치와 관련된 지자체장과 같은 격이긴 한데 그 스스로가 지자체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감이 빠진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제주도에는 아직도 교육의원도 뽑잖아요. 교육의원도 소환 대상입니다. 네, 그래서 교육의원 여러분들 안 뽑아보셔가지고 저는 뽑아봤는데 2010년도에는 경기도도 교육의원을 뽑았거든요. 근데 인물 투표를 해요. 그것도 비례대표처럼 하는 게 아니라 인물 투표를 딱 합니다. 인물 투표를 하는데 이게 골 때린 게 국회의원 선거구보다 넓어요. 지역에 교육원 한 명 뽑는데 국회의원 선거구 몇 개를 합쳐놓은 거 범위에서 한 명을 뽑아. 그러니까 야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래가지고 폐지를 했는데 제주도는 작잖아요. 단위가. 제주도 인구가요 40몇만인가 밖에 안 된다는 것 같던데 거기 살고 있는 제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던데 인구가 되게 적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에 상주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교육원을 뽑아도 효능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큰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교육원을 그 안에서 몇 명 안 뽑기 때문에
별로 효능감이 없어. 주민들의 입장에서. 그 누군지도 잘 모르고. 이런 경향이 생겨서 그걸 좀 없애버렸습니다. 이제 뭐 아무튼 이제 그 사람들도 교육원 제주도에만 있지만 소환 대상이에요. 그런 사람도.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교육 쪽이 빠져 있는 것 때문에 4번 틀렸다.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자, 10번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10번 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나왔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제도죠. 그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재정 문제에 관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브라질의 포르토 알레그레시가 최초입니다. 최초이고요. 80년대 후반에 주민참여예산제가 가장 먼저 실시한 도시가 되고 여기에 노동자의 당이라고 하는 진보적인 색깔을 가진 정당의 시장이 이제 집권하면서 그러면서 이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을 했어요.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랬는데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의무화가 된 거는요 2011년도부터인데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걸 주목해서 보셔야 돼. 그러니까 이게 가령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면 틀려버리는 겁니다. 지방재정법입니다. 얘는 우리가 주민참여제도에 주민 투표, 주민 발안, 주민 소환, 뭐 그다음에 주민 감사 청구, 또 주민 소송제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러지만은 주민참여예산제도만큼은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걸 포인트 삼아서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됐죠? 2011년도에 이제 의무화가 됐는데 이게 최초 도입은 2003년? 2003년도에 자체적으로 이제 광주광역시 북구 뭐 여기에서 처음 했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러고 그때 중앙정부 쪽에도 압박을 했더니 중앙정부에서 그거 좋은 제도 같다 하는데 하면은 우리가 뭐 아직은 강제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지원해 주겠다. 뭐 예산적인 지원해 주겠다. 뭐 우리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국고보조금에서도 거기 있죠? 진짜 말 그대로 보조금이 있죠? 일부? 그런 게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저쪽에도 그 여지가 있어요. 저 지방교부세에도. 그죠? 지방교부세 중에 특별교부세가 있고 특별교부세의 액수가 뭐 아주 크진 않지만 거기 한 10% 범위 내에서는 자율적으로 뭔가 좀 이렇게 그죠? 권장할 만한 일을 하면 거기서 줄 수 있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쪼개서 주는 것으로 지원하다가 그러다가 2011년에 이제 의무화가 됐다. 그때 이제 이 지방재정법에 포함이 돼서 들어온 것이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의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의하면 수렴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누가 수렴하냐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 예산에 받아들이고 싶은 거를 받아들여서 투영을 해. 예산안에다가. 그리고 이건 주민참여 예산이야 라고 쭉 정리해서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걸 갖다가 지방의회에다가 예산안을 제출해야 되잖아요. 제출할 때 같이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이거 심지어요. 교육청 있죠. 교육청 예산도 주민참여 예산 대상입니다. 전부 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은 기역, 니은, 디귿이 답이 되고 리을이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문제가 좀 까다로운 것들이 많아서 설명이 좀 길어지네요. 11번부터 잠깐 쉬었다가 가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어요.